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밥 지을 양식이 없어서 동네 이웃에게 찾아가 겨우 좁쌀 한 바가지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 거지 노인이 등에 맷돌을 짊어지고 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노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얻어온 좁쌀로 죽을 쑤어 먹이고 지극정성 간호를 했더니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뜻으로 농사꾼에게 맷돌을 선물로 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빈 맷돌을 돌리면 농사꾼이 원하는 하얀 쌀, 떡, 옷이 술술술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사꾼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게 됐지만 근처에 살던 심술쟁이 부자 영감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결국 심술쟁이 부자는 보물 맷돌을 훔치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맷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맷돌에서 뭘 나오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귀한 물건인 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딴 거 신랑 말고 귀한 소금이나 나와라 하니 하얀 소금이 술술 나왔고 부자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부자는 옳지 자꾸 나와라 하며 매일매일 하염없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소금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지만 이 소금의 가치는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동화에서처럼 돈도 공급이 넘치면 가치가 떨어져 같은 액수로 살 수 있는 양이 전보다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으로 쌀 2가마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2배 오르면 그 돈으로 쌀 1가마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 즉 돈이 물건보다 더 많아져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경제에 여러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집 없는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값비싼 물건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 기업가는 무엇에 얼마만큼 돈을 투자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따라서 많은 돈은 생산활동보다 부동산 같은 투기에 몰리고 경제성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YTN 생생경제 3부 한뼘 경제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을 만드는 맷돌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경제 핫 이슈 두 번째 3부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의 항공료가 생각보다 싸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생생경제. 네,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저비용 항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은 뭐 가까운 거리는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 많이 타실 텐데요. 하지만 이게 이름만 저비용인 건지 실질적으로도 많이 싼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근 이 컨슈머 리서치의 그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컨슈머 리서치의 백진주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저비용 항공 얼마나 국내에서 이용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올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선 점유율은 9.5%고요. 국내선 점유율은 48% 가량입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싼 값에 여행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이 저비용 항공을 많이 이용할 텐데요. 이번에 조사하신 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게 싼가 이런 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지난 1일을 구매 기준으로 해서 예. 국내 주요 항공사 그리고 또 해외 항공사가 취향하는 김포, 제주, 인천, 오사카, 또 인천, 홍콩 구간의 왕복 이용 요금을 조사를 했고요. 예. 국내선의 경우는 주중은 11월 5일에서 7일, 또 주말은 8일에서 10일, 국제선은 15일에서 18일 일정으로 해서 조사 시간대를 모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근 상황이네요. 11월 1일부터 구매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노선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포하고 제주 노선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예,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김포 제주 구간은 탑승객 거의 절반가량이 저비용 항공기를 이용할 만큼 점유율이 아주 높은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저렴한 가격 때문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성수기의 요금은 실제로 가격 차이가 12%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예. 12%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 대형 항공사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0,000원이라면 뭐 네. 저비용 항공사는 뭐 85만 원대, 8,500원대 이 정도라는 네,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 그렇군요. 다른 데는 어떤가요, 그러면요? 인천 오사카 노선 같은 경우는 예. 해외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예. 그 경우는 저비용 항공사 4곳이 모두 취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예. 거기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그러니까 탑승객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 경우도 대형 항공사에 비하면 저비용 항공기 이용 요금이 15% 정도는 저렴했는데요. 예. 일본 저비용 항공사인 피치항공 가격과 비교를 하면 월등히 오히려 저희 쪽이 더 높았습니다. 피치항공이 왕복 16만 9천 원인데 반해서 예.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저렴했던 제주항공은 21만 800원으로 20%가량 더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예. 피치항공은 일본 항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저비용 항공이 우리나라 제주항공보다 훨씬 더 20% 정도 싸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피치항공사가 유류 할증료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피치항공사는 유류 할증료를 따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를 두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 측에서도 실제로 피치항공의 항공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싸다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요. 예.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금액은 최종 금액이지 어떤 항목이 많고 적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초반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항을 시작할 때 김포에서 이제 제주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반 항공보다 확실히 절반 정도, 물론 평일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주중 요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교를 해보면 예. 20에서 최대 50%가량 저비용 항공사가 월등히 저렴해서 예. 저비용이라는 이름값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주말 등 성수기가 아닌 평일에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 이용자가 사실상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마치 모든 기관의 요금이 예. 저비용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김포하고 제주 노선 또 인천하고 오사카 노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또 몇 군데 네. 좀 더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하고 홍콩 노선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건 어떤가요, 상황이? 예, 국내 대형 항공사보다 15에서 20% 정도 저비용 항공사가 저렴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해외 대형 항공사와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가격이 훨씬 비쌌는데요. 예. 인도 항공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유료로 공급이 되는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예. 기종도 아주 큰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오히려 30%가량의 최대 10만 원 이상 오히려 예. 국내 저비용 항공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비용 항공이든 일반 항공이든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따져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환불 조건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떤가요? 비교를 해보면요. 저비용 항공 서비스의 사실상 가장 큰 단점이 환불 조건에 있는데요. 예. 이벤트성 특가 항공권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1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전혀 변동의 우려가 없는 아주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이 환불 조건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내 노선별로 좀 따져봤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유럽에 있을 때, 이지젯이나 라이언에어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네. 많이 타고 다녔는데 굉장히 이게 저렴해서 심지어는 어떤 거는 뭐 영국에서 파리 가는 경우는 버스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도 있어서 네. 이게 바로 저비용의 미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 쪽을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예. 유럽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는 가격이 최대 50%까지나 저렴했습니다. 예. 파리와 로마 구간의 경우는 그 대형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최저가 236유로, 하나로 주면 34만 원 가량인데요. 네. 반면에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107유로, 하나로 약 15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54% 이상 가격이 쌌고요. 또 런던과 마드리드 구간도 역시 비교를 해봤더니 예. 그 스페인 대형 항공사인 이베리아 항공은 최저가가 35만 원이었는데 예. 또 방금 말씀하셨던 이지젯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로 약 18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아. 결국 절반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일반 항공사랑 그 저비용 항공사랑 타보면 서비스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절반 정도 싼 가격 때문인데, 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곳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예. 다양한 노선을 우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용 터미널을 설치 등으로 해서 공항 이용료 등을 차별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항공기 경우는 기내식이나 이런 각종 음료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를 모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파리, 로마, 또 런던, 마드리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단거리 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탑승자가 실제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직접 비교를 하셔서 서비스를 선택하실 것인지 예. 아니면 가격을 선택하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그렇죠. 되겠죠. 예. 뭐 저비용 항공사는 확실히 이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제 경험을 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을 했는데 그 우리가 왜 이티켓이라고 출력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출력 안 했더니 10파운드를 받더라고요, 공항에서.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 타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뭐 그 받아주는 겁니다만 이렇게 네. 확실히 가격과 서비스 차이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그 저비용 항공사가 이름만큼 저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요? 근데 국내 그 항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예. 업체 측으로 금액을 낮춰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유럽의 성공 요인으로 아까 꼽았었던 저비용 항공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용 터미널을 설치하거나 또 다양한 노선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저비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 그 대처 방안도 사실상 마련이 되어야 예.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요. 뭐 소비자들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또 단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싼 항공권이 뭐 최고 우선순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비용 항공기의 경우 기내식이나 또 마일리지 등의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자칫 잘못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 절감 효과도 별로 없는데 서비스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성수기라고 해도 예. 오전, 오후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해서 저비용이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구입을 하기보다는 예. 일반 항공과 저비용 간 요금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예. 비교를 해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 참고하셨을 것 같네요. 컨슈머 리서치의 백진주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YTN 생생경제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 창에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곽수정 박사님 진행할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행자가 잠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좀 청취자분들 좀 낯설으신가 봅니다. 약간 좀 참여가 좀 저조한 편인데요. 제가 잠깐 동안이긴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또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YTN 생생경제 4부 잠시 뒤에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대여업, 빌려 쓰는 또 빌려주는 이런 업종이 유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여하면 주로 물건이나 물품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친구도 빌려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네요. 이 시간에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과 함께 대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자, 저도 이 기사 봤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친구를 빌려주는 그런 업종이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지난달 27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자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부자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친구 대여까지 필요할까 합니다만 사실은 일본인들의 대개가 일본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일본인들의 개인들은 부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좀 외로움을 느끼는 수요층이 많고 이러한 친구 대여 사업도 지금 그 클라이언트 파트너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2009년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됐네요. 그렇죠. 여기에 주 고객층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5, 60대 남성층이라든지 아니면 연인과 헤어진 뒤 새 연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20, 30대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수요층 중에서도 아무튼 말벗이 없어서 어떤 좀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분들을 하는 방식을 보면 이 친구들을 일정 시간, 이를테면 1시간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화로 한 시간당 33,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들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뭐 이런 빌린 친구와 함께 쇼핑을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작은 인근에 가까운 관광지를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이런 예.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재밌는 건 이 회사에 이런 친구가 돼주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좀 등록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특히 고령화 붐과 함께 이런 노인복지 관련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법무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서비스까지 직접 1대1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또 이런 뭐 이를테면 고객이 남성이고 여성 직원을 응대할 경우는 아무래도 주의사항이나 이런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요. 예. 뭐 절대 고객과 직원이 한 방에 둘이 있으면 안 되고 예. 첫째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고객과 직원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아하. 규칙을 적용을 하면서 예. 어떤 친구 대여 서비스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수준에서 본다면 예. 야, 참 특이하다. 이런 사업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처음에는 좀 낯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일본의 또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익히 뭐 많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는 어쩌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예. 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저희가 예. 늘 일본 시장은 어떤 한국의 창업자들한테는 많은 벤치마킹 상권으로 가장 선호되는 상권 중에 하나가 일본 상권인데요. 예. 저는 이러한 친구 대여 서비스하고 똑같은 컨셉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컨셉은 얼마든지 한국 시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버블 경제 10년 그 붕괴 이후에 외로운 일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2013년 한국 시장도 그 90년대 일본 시장과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이런 젊은 층이나 뭐 이런 중장년층, 실버층 할 것 없이 예. 한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니즈, 소비자 니즈라면 외로움이라는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는 이 외로워하는 현대인들,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외로워하는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사업, 예. 얼마든지 사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친구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2016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20% 1,000만 시대로 도래하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1,000만 실버 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있는 한 10%에서 20% 수요층을 대상으로 예. 이런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아들 대행 서비스, 딸 대행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아마 충분히 출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실버 세대라고 하더라도 늘 외롭고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고 그다음에 이런 아들, 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예. 필요하다면 같이 여행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반드시 10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논점 쟁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외로움이라는 어떤 뭐 소비자의 니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예. 이걸 그동안에는 기존의 어떤 대안의 방법은 뭐 지역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맞습니다. 돌봄의 형식으로 많이 그 니즈를 예. 채워왔던 걸 이제 산업에서 이걸 감당을 한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업 중인 그런 것들도 또 있나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근데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이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본 상권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시노야 같은 덮밥집도 한 7, 8년 전에 한국 시장에 들어왔지만 다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 재밌는 것은
90년대에 저쪽 일본 신주쿠 상권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아이템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예. 90년대 신주쿠 상권에서 그 당시에 그 외로워하는 일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귀청소방이라는 아이템이 그 당시에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20년 전 얘기인데요. 예. 지금 그 당시에 귀청소방이라는 게 일본의 외로운 남성들이 거기에 가면 그 자기의 모든 얘기를 거기에 귀청소를 해주는 여성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예. 이런 어떻게 보면 건전한 말벗 대행 서비스 뭐 이런 공간이었는데요. 예. 최근에 그 귀청소방이 서울 강남 상권에 상륙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처럼 이런 건전한 개념의 귀청소방이라고보다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19금 버전으로 좀 변질된 이런 예. 측면도 있어서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예. 아무튼 일본에서 어떤 테마가 뜬다면 한국과 일본은 소비자의 어떤 소비 행동, 이를테면 라이프 스타일이 네네.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창업자라면 일본의 어떤 컨셉이 과연 한국에서 먹힐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늘 주의 깊게 따져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직접 한국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물을 건너오면 이게 또 변종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실제 맞습니다. 사업화됐을 때는 뭐 그런 문제들도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그 친구 대여업이 있다면 이걸 어떤 네. 업종으로 분류를 하게 될지 당국에서. 예,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업종은 없기 예.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서비스업인데요. 네네. 사실은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제재나 제도는 그 후에 예. 차기에 더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렌털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대여업은. 맞습니다. 최근에 그 렌탈, 그 대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소비 트렌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예. 소유냐 향유냐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요즘 젊은 수요층 같은 경우는 굳이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그냥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누린다는 개념이 이를테면 강남에 요즘 뭐 신세대 30대 신세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연예인이 150만 원짜리 고급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내가 150만 원짜리는 못 사더라도 유모차 저거 직접 렌트하면 된다. 저 한 예. 달에 10만 원이면 렌트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향유하는 트렌드가 상당히 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옛날에 그 대여업 그러면 만화나 비디오 대여점 뭐 이런 거 그렇죠. 상당히 유행이었는데요. 사실은 만화 대여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간 시장의 예.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장난감 대여점이나 한복 대여점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기보다는 예. 그냥 근근히 대여업으로 아무튼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한 이런 한복 대여 같은 경우는 초도 상품을 수천만 원 이렇게 들이면서 초도를 이 구색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리스크도 좀 커지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예. 최근 재밌는 것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 대여 그래서 대여업을 하면서 판매 사업도 곁들이는 예.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대여업이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젊은 층의 경우는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직접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대여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여 관련 산업에서 좀 창업을 해보겠다라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모든 사업들이 위험성,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특히 대여업 자체 시장 전망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요즘 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제는 외국처럼 본격적인 부동산 렌트 시대로 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꼭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여 서비스는 다양한 물품 서비스, 그다음에 행동 서비스로 많이 이렇게 세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토탈 대여 서비스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여 서비스는
사실은 소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런 1,000만 이상 어떻게 보면 광역시급 이상에서 시도를 하는 게 안정적인 수요층을 타깃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런 대업 특성상 무점포나 아니면 1층 점포, 뭐 이런 무점포로 할 것이냐, 1층 점포에서 할 것이냐, 2, 3층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대업 플러스 판매까지 한다면 1층 점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엔진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예. 얼마나 이런 다양한 이 어떤 섹션에서 이러한 우리 대여점이 노출될 수 있느냐. 예, 즉 예. 인터넷 마케팅이 수반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업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 대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저희 제작진이 저의 시간을 대여한 셈이기 때문에 예. 괜히 쓸데없는 마무리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스타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 상담하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오늘 도움 주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주시면요. 저희들이 전화 걸어서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상담 가능합니다. 자, 법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첫 번째 문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587님. 보직 해임으로 대기 발령 중입니다. 이 대기 발령 중에 임금을 통상 임금으로 변경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줄던데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기 발령이 계속된다고 예상되면 퇴직금에도 이게 영향을 줄까요? 자, 일단 이제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이 예. 대기 발령을 정확하게 좀 개념을 좀 규정을 해볼까요? 보통 대기 발령이면 징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대기 발령은 이제 갑자기 그 근로자가 담당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예, 혹은 이제 그 징계를 하기 전에 이분 지금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놓는 걸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데 예. 통상 이게 직무를 그러니까 원래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잠정적인 인사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계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 네.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 발령하면 기존에 했던 업무를 안 하거나 이제 좀 그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 그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일을 않고 네.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대기를 하고 또 연장 근로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임금 그러니까 기본급 정도를 주는 것은 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석이. 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집에서 대기를 하라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 그 경우는 회사 사정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월 급여의 한 70% 정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은 이제 25%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 이게 그 퇴직금 산정할 때도 영향을 주느냐 예, 이거잖아요.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게 그래서 대기 발령 기간 중에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 때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이제 그 평균적인 임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임금이 떨어지니까 퇴직 금액도 좀 적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대기 발령이 꼭 정당한지를 우선 살펴보셔야 돼요. 아하. 회사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대기 발령을 냈다. 예. 이렇게 권리를 남용해서 대기 발령을 냈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 발령 자체도 무효지만 퇴직금도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7587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번에는 1565님 문자 주셨습니다. 실업급여를 한 넉 달 정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주일 정도는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며칠 안 되는 거라 그냥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를 안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태료도 내야 하나요? 예, 그냥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굳이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근데 그 부정수급이라고 연락이 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건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실업급여는 그 실업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이제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일정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건데 네. 수입이 생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국가 재원이 좀 더 많이 나갔다라고 해서 이런 걸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그 받으셨던 실업급여 넉 달 동안 받으셨던 거는 이제 다 그 국가에 돌려주셔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숨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았던 금액의 30% 내지는 100%를 일종의 그 추가 징수 내셔야 됩니다. 벌금처럼 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정수급 조사 들어오기 전에 자진신고, 부정수급인데 자진신고했고 내가 이거 한 번밖에 안 그랬으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할 때는 일주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일주일 일을 하셨으니까 일주일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업급여를 안 주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부정수급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다면 얼른 자진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빨리 센터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다 알게 되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사실 제 주변에도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좀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경우도 그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진신고를 원래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아마 자진신고 안 하셔도 일용직 신고라고 해서 이게 또 일용직 관련해서 취업하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셨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상하다 다른 데서 고용보험 신고가 됐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발각이 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65님의 경우는 빨리 가셔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3565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4월에 시립대학에서 2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사립대학에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총장 승인 이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바뀌었고, 또 총장도 변경돼서 이 대학노조와 법인과의 관계 악화가 됐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법인도 바뀌고, 또 계약을 했을 총장도 이제 바뀌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노조는 아닌데 저희 정규직 심사와 직원들의 승진이 함께 묶여서 이 법인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보류시켜놨습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4월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쓴 적도 없고 급여도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법인에서 계속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법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근로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요? 회사 간에 이제 양수도 계약이 벌어진 거라서 법인이 변경이 되든 총장님이 변경이 되든 원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법인이 바뀌기 전에 취득하셨던 권리는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고민은요. 저는 노조는 아닌데 저희 정규직 심사와 직원들의 승진이 함께 묶여서 법인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래 사업에 지금 새우등이 트지게 생긴 상황인 것 같은데 정규직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회사 내부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기간제법이라고 우리 비정규직법에서 만 2년이 지나서 계속 근로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법인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상담하신 분은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법률상 지위를 획득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십니다. 그런가요?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704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그 개별적인 회사의 내용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서서 법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기존의 회사가 다른 상태로 이제 매각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 고용의 상황이 불안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7045님. 저희 조금 전에 문자로 주신
주신 분인데. 만약에 이제 요 매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일부분이 매각이 되면 물적 시설 외에 인적 시설도 포괄적으로 양도된다라고 보고 승계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속해 있던 그 사업 부문에 속해 있던 인적 자원들도 새로운 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회사한테 했던 그 권리 의무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노무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현주 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지금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시간 내에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951님 사연인데요. 제가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대체 인력도 없고 사정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제가 신청할 때 육아휴직이 허용치 않아서 이직하려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이분은 또 회사 걱정까지도 하시네요. 예, 이왕이면 이제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셨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센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의무되어 있는 걸 위반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노동부 쪽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알리게 되고 노동부 조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벌금이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도저히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잘 소명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요. 짧게 2784님 권고 사직 이후에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일 안 하는 동안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에요. 공고사직 했는데 이게 나도 그냥 나도 좀 그렇다 그냥 안 나가버리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좀 받기 어려우시고 이 경우는 이제 그 일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은 향후에라도 그게 뭐 단 하루치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2784님의 사연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무법인 H 정현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YTN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동안 이 생생경제를 참 알차게 잘 꾸려주셨던 곽수종 박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하시지 못하게 됐네요. 끝인사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쳐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YTN 생생경제 내일도 이 경제를 읽는 바른 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나운서 박형주였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